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듣는 인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 주변의 진솔한 시니어 사연과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끝에 받은 퇴직금.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남자에게 그 돈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그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투자 고수의 말. 그는 믿고 투자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노후를 희망으로 설계했던 한 남자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킨 아주 조용하고도 단단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석진 씨는 정년퇴직을 맞은 지 한 달째였습니다. 35해를 한 직장에서 묵묵히 버텨온 그에게 퇴직은 낯설면서도 후련한 순간이었죠. 퇴직금이 입금된 날, 아내와 함께 소고기를 사 먹으며 처음으로 이젠 좀 쉬자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엔 묘한 불안이 따라 붙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던 시간에 눈이 떠졌고 주말이면 설레던 텅 빈 일요일이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자신은 갑자기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들을 보곤 했습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굴릴 수 있을까? 그런 영상들은 어딘지 모르게 자극적이고 화려했습니다. 월세 수익만으로 연금처럼 사는 비결. 상가 하나 사서 노후 대비 끝낸 사연. 연 12% 수익 보장. 부자들만 아는 투자법. 썸네일은 화려했고 영상 속 남자들은 하나같이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말도 빠르고 자신감 넘쳤죠. 정석진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구독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들을 자동으로 재생시켰습니다. 그가 본 영상 속 대부분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절대 건들지 말고 은행에 넣어두라고요. 그 돈으로 여유 있게 살면 된다고요. 하지만 정석진 씨는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70살에 돈이 바닥나지 않을까.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도 없는 이 시대에 과연 그게 맞는 걸까? 그는 자신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돈을 버는 시대이고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던 그 말이 점점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 불안은 결국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추천한 상가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죠. 퇴직 후의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나는 뒤처지지 않을 거야 라는 묘한 경쟁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정석진 씨는 낯선 고층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투자 설명회라 쓰인 입간판 옆엔 리셉션 여직원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이름을 적으라는 종이를 내밀었죠. 깔끔한 강의실에는 이미 수십 명의 중장년층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석진 씨처럼 퇴직을 한 듯한 옷차림과 표정이었고 몇몇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곧 무대 위로 젊은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짙은 네이비 수트, 또렷한 발성, 능숙한 손짓.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노후 안전망이라고요. 상가는 임대만 되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5년 뒤엔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며 실제 성공 사례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연 12% 수익률, 공실률 0%, 정부 재개발 호재 지역 등의 문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했다고요. 퇴직 후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건 죽은 돈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거라고요. 정석진 씨는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예전보다 똑똑해진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인생 후반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자리의 중년 부인은 남편에게 메모를 건네며 소곤거렸고, 그 뒤편에 앉은 남성은 이미 상담 신청서를 적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젊은 남성 상담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 상가는 특별히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께 우선권이 있다며 계약금만 걸면 잔금은 대출로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다고요. 게다가 지금은 분양가가 오르기 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죠. 정석진 씨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조급함. 상담사는 말했다고요. 고민은 짧을수록 손해가 적다며 어르신들은 항상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다고요. 그 말에 정석진 씨는 펜을 집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기분에 빠져들었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듯한 묘한 쾌감도 느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 이제 내 노후는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 그러나 그날 받은 계약서의 작은 글씨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미래의 함정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정석진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뒤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이라서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 주식을 샀을 때도,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걸 떠올렸죠. 며칠 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에 쓴 거냐고요. 정석진 씨는 침을 한 번 삼킨 뒤 말했습니다. 상가 하나 샀다고요. 이젠 매달 월세 받고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아내의 표정은 말없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한 게 서운하다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더 아껴야 할 시기인데 왜 그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렸냐고요. 정석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고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요. 아직 입주 안 했지만 조만간 분양은 다 끝나고 곧 임대 계약도 들어올 거라고요. 상담사 말로는 대기자도 많다 했다고요. 그는 매일 상가 부지에 가봤습니다. 공사장은 외벽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었고 근처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설명회에서 말한 대로 재개발 구역 근처긴 했지만 생각보다 분위기는 한산했고 인근 상가들도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불안은 작게 시작됐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공사 이름을 검색했지만 정보는 거의 없었고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누군가는 그 업체가 이전에도 다른 이름으로 상가를 분양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었죠. 정석진 씨는 그 댓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그는 다시 자신을 속이려 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닐 거라고. 내 계약은 다르다고. 그는 고개를 흔들며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시작될 잔금 대출 일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고요. 당신, 우리 노후가 지금 걸려 있다는 거 정말 아냐고요. 이제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정말 모르냐고요. 정석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가는 완공되었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정석진 씨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벽면엔 분양 완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끝까지 이어진 셔터들은 대부분 닫혀 있었고, 열려 있는 가게는 단 2곳뿐이었습니다. 한 곳은 부동산 중개소, 다른 한 곳은 커피 머신만 덜렁 놓인 무인 카페였습니다. 정석진 씨는 조심스럽게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던 중년 여성은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넸죠. 새로 입주하셨냐고요. 요즘엔 워낙 상권이 안 살아서 임대도 쉽지 않다고요. 그 말에 그는 무심코 되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직 못 들어오셨냐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공실이 더 많고 상가가 비어 있는 게 8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석진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설명회에서 들은 말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이 진짜처럼 느껴졌죠. 수익률 12%, 임대 대기자, 재개발 특수, 모두가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소를 나와 상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주차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 첫 잔금 대출 상환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은 월 120만 원. 하지만 상가에선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수익이 생기냐고요. 언제쯤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냐고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피하듯 말했다고요. 기다려 보자고요. 잘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조차도 점점 자신 없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수익은 없었고 대출 상환은 매달 이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어느 날 아내는 보험 해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험금이라도 깨야 할 것 같다고요. 생활비도 빠듯해졌다고요. 정석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굽었고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찬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했던 그 계약이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다고요. 정석진 씨는 요즘 들어 집안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 자신을 자주 느낍니다. 예전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부엌 테이블이 이젠 말없이 지나친 공간이 되었죠. 아내는 식사 후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TV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여전히 빠져나갔고 공실은 넉 달째였습니다. 그는 가끔 중개소에 들러봤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쟁 상권이 많아서 힘들다. 입지보다 분위기가 죽어서 어렵다. 다들 팔려고 내놔도 매수자 없어요. 이야기들은 그에게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다 중얼거렸습니다. 퇴직금은 우리 마지막 희망이었다고요. 당신이 믿었던 유튜브 영상, 그 말들이 다 진실이었냐고요.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인생을 건 도박을 했냐고요. 정석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울음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젠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부모로 살고 싶지 않다고요.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상가 투자 좀 더 알아봤어야 하지 않냐고요. 요즘 유튜브는 광고성 콘텐츠가 많다고. 사기인지 아닌지도 분간하기 어렵다고요. 정석진 씨는 그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려 했던 자신이 이젠 자식에게 고개 숙이는 부모가 된 현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중고 거래 앱에 손목 시계를 올렸습니다. 은퇴 기념으로 회사에서 받은 그 시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체면도 물건 하나로 바꿔야 할 만큼 자신이 초라해졌다고요. 아내는 더 이상 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부부였던 둘은 이제 방 안의 동거인이 되었고 각자의 마음속에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던 그날 아침, 정석진 씨는 은행에서 온등기 우편을 받아들었습니다. 연체 3회 이상 발생,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가, 법적 절차 개시 예정, 글자 하나하나가 눈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는 밥 대신 침묵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정석진 씨는 쥐 죽은 듯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이젠 상가 이야기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마지막 희망처럼 남아있던 보험이 해지됐고 자동차도 중고차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월 120만 원의 대출 상환은 여전히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공실 상태는 6달째였고 상가 매매가는 당시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매물은 넘쳐났고 그의 것보다 입지가 더 좋은 상가조차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말했다고요. 아버지, 개인회생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석진 씨는 처음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는 신용불량자로 살고 싶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정석진 씨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예전 회사 수처, 정년 퇴임날 받은 상패,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딸이 결혼하면서 써준 손편지였습니다. 아빠, 늘 든든한 기둥처럼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내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읽고 정석진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일이 흔들렸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숫자에만 매달리고 언제부터 가족보다
수익이라는 말에 마음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낯설었지만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오랜만에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너졌지만 아직 살아있다고요.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요. 그날 저녁 정석진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국물 대신 조용한 침묵이 놓여 있었죠. 그는 몇 번이고 말을 삼켰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아내는 젓가락을 멈춘 채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더 늦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요. 아내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고 눈빛도 멍하니 흔들렸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괜찮더라고요. 그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그 어떤 회의실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었죠. 잠시 후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죠?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속엔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죠. 정석진 씨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위로 그가 오래 지켜보지 못했던 세월이 지나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작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할게요. 뭐든 할게요. 이제는 돈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졌어요. 며칠 후 그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공기업 퇴직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의미 없었고 60대 초반의 남성에게 돌아오는 전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아르바이트라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마트 배송직, 편의점, 야간 근무.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의 작은 변화는 집안에도 조금씩 퍼졌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 시작했고 둘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해요. 정석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어쩌면 가장 큰 재산은 신뢰였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익률도 상가도 은퇴 설계도 결국 무너질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쌓은 믿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다시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많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석진 씨는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며 도시 외곽의 마트로 향했고 그곳에서 하루 6시간씩 물건을 나르며 일을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작은 급여지만 손에 쥐는 돈이 생기자 그는 처음으로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메모지가 하나씩 들어 있었죠. 힘들 땐 물 한 모금.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는 그 쪽지를 지갑에 고이 넣고 다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은 부채는 일정한 수입에 맞춰 조정되었고,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갚아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사기 방지 교육 강의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공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제가 강의는 못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뒤 복지관 한 구석에서 작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석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날렸는지, 가족과의 갈등, 자존심,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난 과정을 말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유튜브 영상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린 게 실수였습니다. 리스크는 늘 있지만 노후의 마지막 돈을 걸어선 안 됐습니다. 참석자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석진 씨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지 마세요. 특히 가족, 그건 절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환하게 웃는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국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참 멋있었어요. 정석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보다 지켜낸 것이 더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그는 결국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살아낼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만 믿고 마지막 돈을 걸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절대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십시오. 그가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퇴직금 정말 안전하신가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